1회부터 순서대로 보시죠. 참고로 이 문제들이 조금 지엽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론을 충실히 공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1회 점수가 더 높게 나와야 돼요. 조금 지엽적인 것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이 1번 문제를 보시면 민주주의 교육 원리에 있어서 지금 민주주의 딱 나오면 센스 있는 애들은 뒤에 진보주의 신교육 운동은 민주주의 교육 원리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기억나요, 여러분? 책 찾아드려야 되나? 아, 진짜? 와, 또 좀 수준이 올라가 버렸네. 찾아주세요 할 줄 알지? 기억나? 민주주의? 그게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안 난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기억 안 나요, 제일 뒤에? 기억 안 나죠? 세안교육사 안 배웠죠? 그래도 내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3단원 세안교육사 제일 마지막 가보세요. 신교육운동. 이게 이제 듀이 시각이고요. 129페이지 봐보세요. 신교육운동이 진보주의죠. 거기서 나와 있네. 128페이지. 그 의미에서도 박스 안에 교육민주화 운동. 그렇죠? 교육민주화 운동. 민주주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129페이지에서도 몬테소리 위쪽으로 가보세요. 뒤의 내용이죠. 저서 위쪽에. K. 민주적 교육환경. 학교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이야기가 꼭 거기에서만 나왔냐? 자, 이 1번의 지문을 보시면 주입, 주형, 도야, 계명, 성장, 자아실현. 오늘 이론반에서는 1단원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럼 1단원에서도 이 내용이 있냐? 있습니다. 실제로. 잘 봐보세요. 성장으로서의 교육관 가볼까요? 18페이지. 위에 봐보세요. 성장으로서의 교육. 거기 디귿번에 봐보세요. 이 정의는 성장으로서의 교육 정의는 아동의 존엄성, 자율성,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고 민주주의 통제를 배격한다는 점에서 밑줄 그어놨네. 민주주의 교육 원리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아동의 개성과 자유 자발성이에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개성, 자유 자발성인데 그걸 아동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뒤의 시각은 사실은 자아실현적 교육과도 의미적으로는 상통하지만 표현상 자아실현 교육을 봐보세요. 아동 중심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주의라는 말로 나오지. 그럼 아동이 비인간이라고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죠. 아동도 인간 중심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지만 표현을 존중하라 그랬죠. 뒤에는 항상 그 인간을 아동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 자아실현적 교육은 비민주적 교육입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흑백 논리로. 표현상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지. 의미는 비슷해도. 오케이? 그리고 성장으로서 교육은 경험 중심으로 표현하고 자아실현적 교육은 전인적인 인간 중심이니까 지덕체의 조화와 균형 쪽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논리를 잘 찾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내다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여러분 답을 2번으로 찾은 것은 좋습니다. 근데 주형, 도야, 계명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이것이 우리 일단은 어디에서 나왔지? 규범적 정의 유형 6개, 주엽, 주형, 도야, 계명, 성장, 자아실현 6개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지선다를 구성한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이 지금 2회 문제에서 이거 비슷한 게 있죠. 어디가 있더라? 주입, 주형, 도야, 계명이 2회에 안 나왔나? 어디 있는 것 같던데? 아니, 내가 잘못 봤나? 응? 내가 잘못 봤나? 2회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래? 그러면 저쪽 21번에 있었나? 너 분명히 여기서 본 것 같았는데. 그게 있더라고. 없네. 아마 그러면 저 뒤쪽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착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보면 이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의뢰를 또 봅시다.
그래서 1번은 성장으로서의 교육이고요. 그 박스 안에 핵심은 또 뭡니까? 그 잠재적 가능성이 올바른 방향 하나 도와준다. 자, 교육은 돕는 활동이다. 또 이제 사실 이 두 번째 표현만 보면은요. 아까 그 자아실현으로서 교육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 보시면 아동의 적성과 능력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아동으로 또 표현하고 있죠. 민주주의 나오고.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인간주의적인 것을 의미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표현상 아동 중심이고 민주주의를 표현하고 있는 성장으로서의 교육이다. 그래서 사실 여기 헷갈리려면 자아실현으로서의 교육이 지문에 깔려야 돼요. 그거 치고는 쉽게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은 몇 단원에서 나온 겁니까? 교육공학에서 어디 쪽이에요? 앞부분인데. 교수체제 설계 모형이에요? 아니면 어디예요? ISD 모형이라고? 그건 무슨 모형이야? 도구? 매체의 설계 과정이에요? 활용 과정이에요? 활용 단계잖아. ISD 모형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 지금도 그게 지문이라니까? 우리 교육공학 봐보세요. 교육공학 몇 페이지야? 제일 앞에. 제가 246페이지에서 설계해놓고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에서 설계 쪽에 밑줄 그어있고 활용 단계를 내가 밑줄을 그으라겠죠. 매체 활용의 어시오 모형 써놨잖아. 매체 교수 체제의 설계 단계는 어떤 모형이 있어? 아니 ISD 모형인데 그 두 개가 뭐냐고. 에디 모형과 딕과 캐리의 모형이 있다 그랬지. 거기 봐보세요. 실즈와 리치의 에디 모형이 있고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설계 단계라니까. 그런데 어시오 모형은 설계 단계가 아니라 활용 단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게 만약 교수 체제의 설계 단계의 모형이라고 하면 틀린 답이라니까요. 어시오 모형은. 그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시오의 그 순서인데요. 이게 어디가 틀렸어요? A가 어널리시스 아닙니까? A가 어널리시스잖아요. 분석이죠. 물론 학습자 분석이요. 순서가 달랐잖아요. 순서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학습자 분석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진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바꿨죠. 그래서 내가 영어 단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맞아요? 매체 및 자료, 선정, 활용, 참여 유도, 평가와 수정 맞습니까? 나머지는 맞죠? 어시오 모형이 이 순서. 물론 ISD 모형 두 개도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가 이 두 개, 실즈와 리치, 에디 모형하고 딕과 캐리 모형의 차이점, 같은 점도 찾아내시라 그랬죠. 이것은 암기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맞는데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이다. 그냥 그런 것들도 여러분 이번에 책이 나왔으면, 그 251페이지에서 거기 나와 있네. 봐봐. 그대로 251페이지 봐보세요. 학습자의 특성 분석이냐, Analyze, Learner, Characteristic 해가지고 일반적 특성 나와 있구만. 일반적 특성 그대로 나와 있네. 출발점 행동, 학습 양식도 보고. 이거 학습 양식, 불안, 적성, 심리적성 우리 어디서 봤어요? 적성 처치 상호작용에서 적성에 해당되는 것이지. 적성은 뭐라고? 장의존형 학습자, 장독립형 학습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지. 학습 양식으로. 학습자의 적성이나 이런 것이 그거 아니에요? 장의존형, 장독립형 그런 것이겠죠. 동기적 요소, 내적 동기냐, 외적 동기냐. 내적 동기는 자기 안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 외적 동기는 용돈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이런 것들. 맞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목표 진술은 목표 분류하기, 성취 목표 진술 이제 이런 세부적 내용까지 봐도 좋고 최소한 큰 타이틀의 순서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큰 타이틀의 순서만 외웠으면 2번에 1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걸 틀렸다 그럼 암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자, 목표 진술은 가능한 자세히 한다. 그게 뭡니까? 성취 목표를 우리가 공부했죠. 특히 타일러처럼 성취 목표는 구체적 명세적으로 진술해야 되지. 그래야 평가하기가 쉬우니까.
그 다음에 매체의 사전점검, 사용 방법의 숙달. 그것이 어디가 있어요? 매체와 자료 활용 단계에서 봐보세요. 매체의 사전 점검이 있나요? 저기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 경험 제공. 이것이 지금 숙달에 대한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숙달 내용은 학습 경험 제공을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자의 참여 유도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경험 제공이니까 그럼 참여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어려워. 제가 볼 때는 교수 매체의 활용 있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참여 유도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헷갈릴 수 있냐면 매체 및 자료의 선정하고요. 매체의 활용도 헷갈릴 수 있어요. 자료 준비가 왠지 자료의 선정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을 특별히 신경 써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이건 수업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는 강조를 안 했지만 알겠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한다.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다음 우리나라 학교 및 근대 학교 및 교육 제도이다. 원산학사가 나왔는데요. 주민들의 자발적 성금에 의해 설립된 여기까지는 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원산학사는 원산이 덕원이잖아요. 지금의 원산이 과거의 덕원이에요. 덕원부사 정현석이 주민들과 함께 합세해서 만들었다. 뭐 자발적 성금에 설립됐죠. 근데 뒤가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요? 남녀공학?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남녀별학? 그냥 최초의 근대적 사학이죠. 그럼 여러분한테 사립의 남녀공학학교는 어딜까요? 우리가 남녀공학을 처음으로 실시한 데가 어디죠? 한성중학교? 점진소학교 아닌가? 점진소학교. 점진소학교 누가 만들었어요? 점진학교. 학교 주로 많이 만든 사람 누굽니까? 그래. 이승우는 뭐 만들었어요? 그래. 이승우는 오산학. 그래서 이승우는 콕 찍어 이오라 그랬지. 오산. 이승우는 이오산. 이오 여러분 알아요? 이오는 뭐예요? 그래 요구르트. 이승우는 오산학교 하면서 이오를 먹어보라고. 콕 찍어 이오야. 이게 이승우. 이게 학교는 학교를 안창호가 많이 만들었다니까. 혹시 나는 안창호 학교를 다 기억한다. 외워보세요. 안창호. 동명학교, 대성학원, 그 다음에 점진소학교, 점진학교, 그 다음에 스마일운동, 그 다음에 무실력행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흥사단 창설. 그렇죠? 그런 것들 막 나오잖아. 근데 오산학교는 특이하게 이승훈이란 말이죠. 그래서 2오 이렇게 오면 돼. 우리 몇 페이지 있죠? 한국교육사 한번 봐볼까요? 94페이지. 그렇죠? 남궁옥도 옛날에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 점진소학교 최초로 남녀공학을 실시한 이 말을 지금 넣어버렸겠죠. 당연히 이 안창호가 설마 국립이나 공립을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사립남녀공학이겠지. 그건 뭐 국공립 이걸 따질 계제는 아니죠. 이상촌 스마일 미소운동이야.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때 가방 이렇게 멜 때 그 동그란 쇠로 된 거 배지 같은 거 있었죠. 그 스마일 그거 차고 다니는 거 여러분도 차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안 했죠. 스마일 미소 해가지고 이렇게 눈 해가지고 이거 동그랗게 이거 입모습에 했고 스마일 그것도 우리 노란색 바탕에 그거 내 배지 갖고 다닌 적도 있어. 몰랐지? 안창호 영향이었나 봐. 웃고 다니라고. 삶이 힘들었나 봐 사람들이. 근데 이때 당시도 스마일 미소 짓고 다니라 이 말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때 시기가 지금 구 한말 일제에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이 안창호나 이승훈 같은 남궁호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구국운동이잖아. 무장투쟁 쪽은 아니잖아요. 이쪽은. 그렇죠. 자, 고종원 교육조서에서 이게 2번 조심하라 그랬죠. 자, 고종원 교육조에서 뭘 강조합니까? 고종원 교육조서 몇 년 몇 월이에요? 1800. 90. 4년이 무슨 해예요? 가복이에요. 그러면 교육조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국사하고 연결해. 교육 관련된 쪽은 94년도에 안 나와. 역사에서. 95년도에 나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구별해야 되잖아요. 갑 다음에 을이잖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뭐 기해 이렇게 할 때. 그러죠? 갑오개혁이 94년, 을미개혁은 95년이야. 그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에서 여러분이 뭐죠? 연호가 바뀌죠? 갑오개혁의 연호는 뭐예요? 개국인가? 을미는? 바뀌었나요? 어떤 을미계획이 뭐 단발령, 뭐 연호 사용, 뭐 태양력 사용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역사에서 분류하면 주로 이런 쪽은 개혁은 갑오개혁 쪽이고 역사 선생님 가르치잖아.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 쪽은 뭐 을미개혁 쪽이다. 이렇게 해주지 않나요? 주제도.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알겠죠? 역사하고 연동을 시켜야 돼요. 저도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그런데 고종의 교육주소가 95년 2월이잖아요. 그리고 고종의 교육주소에 의해서 후속 조치로 뭐가 만들어져요? 95년 2월에 고종의 교육주소 이후로. 그래, 몇 년 몇 월? 95년 4월에. 그 다음에 사범학교 관제가 만들어지고 또 한성 소학교 관제가 공포돼요. 왜? 고종이 말하자면 천명을 하니까 후속 법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범학교가 먼저 만들어지고 소학교가 만들어지고 단 한성중학교는 언제다? 99년도에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고종의 교육주소에 의해서 초중등 교육기관이 뭐 일시에 완비되었다. 그거 틀리다 그랬죠. 소학교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사범학교. 한성중학교는 99년이야. 그렇죠? 한성고등학교 없잖아요. 대학교는 나중에 만들어지잖아. 최초의 대학교육 실시는 숭실대학교잖아. 숭실학교. 그러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고 그러면 고종의 교육주소의 내용 뭡니까? 어떤 교육을 천명했다? 실용교육도? 채덕지라고 하면 안 되지. 덕체지라지, 덕체지. 채덕지는 누구야? 로크잖아요. 덕체지. 그래서 삼양라면 먹을 때 첫 숟가락에 뭘 생각하라고? 덕을 기르고 첫 숟가락. 두 번째는 채. 세 번째는 지. 그래서 삼양 세 개를 기른다. 지부터 기르는 게 아니라 덕부터 기른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삼양라면 이야기했잖아. 삼양라면 좋은 라면이에요, 진짜. 아시겠죠? 오뚜기 라면보다 더 좋은 거야. 옛날에는 여러분 진짜 삼양라면이 많이 팔렸어. 압도적이었어. 농심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우지파동이 일어났어. 우지파동이 뭐야? 소우자잖아. 동물이나 막 말뼈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동물성 기름을 써서 이제 그것이 못 먹는 기름이라고 막 말들이 돌았어. 그런 우지를 가지고 라면을 튀겨야 되는데 그렇게 튀겼다 이 말이지.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식물성 기름 대표적인 게 팜유죠. 그걸로 라면을 튀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라면 뒤에 보면 팜유로 튀겨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팜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나잖아요. 팜으로 튀기면 문제점이 뭔가요? 우리는 식물성이니까 몸에 뭐 문제가 안 생긴 것 같죠. 실은 몸에 더 흡착도 잘 되고 그래요. 그리고 동물성이 훨씬 고소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사료용으로인가 온 것이 지금 사람 이것으로 됐다 해가지고 말들이 좀 있었죠. 어쨌든 그 이후로 삼양라면이 한번 타격을 입고 꼬꾸라져요. 그러면서 농심이 커버려. 농심이 그래갖고 라면이 주류로 갔죠.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살짝 역전된 게
삼양이 몇 년 전부터 불닭볶음면으로 해외 수출이 엄청 늘어버려. 그러다가 다시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유학교육의 무용함을 천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학교육이 쓸데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유학교육보다 현재의 상황에서 뭐가 중시된다? 좀 더 실용적 교육이 의미가 있다는 말이지 유학교육이 정말로 쓸데없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성사범학교는 각급 학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 각급 학교가 아니라 소학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죠. 소학교 교사 양성을. 그 다음에 교육개혁의 초점을 근대적 개혁에 필요한 인적자원 육성에 뒀다. 이 말이 맞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각급 학교가 소학교 교사 양성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여러분 4번은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만 모더니즘은 이론 중심이고 텍스트 중심이고 객관적 절대적 보편적 진리가 아니고 대서사 거대 진리 거대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것들의 파괴 해체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이론과 실제의 결합 또는 실제 중심 또는 실천 중심.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 중심, 국가나 민족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주관주의, 주관성, 다양성,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주관주의, 상대주의, 진리관, 성격처럼.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는 소소사, 소담론을 강조하고 기존의 것들을 깨부수는 것에 파괴 해체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책으로 표현한 게 우리 해설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해설을 담았으니까 철학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보냐면 자 152페이지 이 표가 그대로 우리 문제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그 문제를 보시면 이론 중심은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론과 실제의 결합. 그래서 우리가 평가 쪽으로 가보면 모더니즘의 마인드는 전통적 평가, 포스트 모더니즘 마인드는 수행평가죠. 수행평가는 뭡니까? 이론을 직접 네가 할 수 있느냐. 명제적 지식보다는 보다 더 방법적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봐봐. 모더니즘은 절대적 객관적 보편적 진리를 인정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론 중심, 이게 이 모더니즘이죠.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존재. 그러니까 이건 주관주의, 상대주의 성격이잖아요. 객관적 지식은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객관적 절대적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주관주의, 상대주의로 가야 되겠지. 그게 이제 타자성 인정이야.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거.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뭐 탈정전화. 정전은 딱 정해진 법정같이 정해진 어떤 기준. 그것을 깨부순다는 말이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5번의 잠재적 교육 과정은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죠. 좀 짜증나게. 사실은 2번도 잠재적 교육 과정의 사례인데 학교에서 의도했으나 의도와 다른 결과가 아니라 해설을 보시고 우리 책에도 있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행동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 내가 교육학 수업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내 가르치는 방법이 문답법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교육학을 싫어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런 경우다. 의도했으나 의도와 다른 결과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여러분이 싫어했던 경우다. 근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고 사실 임용에서 이런 스타일로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걸 한번 제가 가져다가 문제를 낸 것입니다. 1번은 맞죠? 3번도 우리 그 잠재적 교육과정과 표면적 교육과정 아래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 전통, 분위기, 인격, 인간관계 이런 것과 관계가 깊죠? 그러면
표면적 교육 과정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교과의 내용이나 지식, 기능, 테크닉 주로 이런 쪽이죠. 교사의 어떤 지적 기능을 우리가 전수받은 것인데 그런 것들은 어쩐다? 금방 잊어버리니까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러나 잠재력 교육과정 학교 풍토와 관련돼 있고 그런 것들은 평생을 같이 간다. 항구적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기억나시죠? (6번)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럼 여러분이 간해를 떠올리면 자, 간해는 무슨 이론이에요? 타이틀. 간해의 수업 이론 타이틀. 목표만 말하지 말고 목표별 해봐 혼자 해봐. 목표별 또 같은 말 8가지고 또 뭐 타이틀 8가지 뭐 8가지라고 쓰면 돼요? 그게 좀 더 신속하게 나오게끔 공부하세요. 뒤에 말해봐. 같은 말 해봐. 학습 이개론. 또 그래. 그렇게 나와야 돼. 그죠? 3개 써져 있나요? 하나 더 있나요? 3개지? 오수벨이 되고 이거 3개지? 그리고 간의 내용을 또 올려보세요. 간의 내용. 간의 학습 개념 기억나요? 학습의 정의. 그 다음에 나머지 기억난 대로 말해보라고. 간의 하면 떠올리는 것이 뭐냐고 이제 타이틀 말고. 또 독립변수 이렇게 2개만 있어요? 정석변수 독립변수 2개만 있냐고. 어? 어? 말을 해봐. 왜 침묵을 해? 여기 2개만 있어요? 변수? 말을 해보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그림이 안 그려져요? 박스 그림이? 아따. 아이, 내적 조건, 외적 조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석 변수. 이거 2개로 나눠지잖아. 매개 변수가 없는 대신에. 이거 내적 조건은 뭐고 외적 조건이 뭔지 3개, 4개 외웠잖아. 말해보라고. 내적 변수에, 내적 조건에 주의집중. 자아개념. 또 선수학습 정도. 또 동기유발 있지 않아? 외우라고 한 글자를 따든 2글자를 따든. 외적 조건 접근 연습 강화 뭐 3개를 한꺼번에 말해. 하나씩 띄엄띄엄 말해. 시간 없어 죽겠구만. 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 아니, 시험에서 그러니까 바뀌면 여러분 틀리게 말할라요? 정석 변수는 기억나요? 그런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솔직한 얘기로. 알겠습니까? 여기 중요하잖아. 그러면 개념을 말해보라고. 학습의 개념. 이걸 가지고 말을 하라고. 오스웰이 말하는 학습은 어떤 것이 학습이야? 뭐가 내적 조건과 상호작용해야 돼? 아, 외적 조건이 내적 조건과 상호작용해서 내적 조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 아, 여러분 이거 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학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말을 만들어 보라니까. 이 개념하고 이 독립 정석 변수를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라고. 맞죠? 간에 있어서 수업이란 학습자의
외적 조건과 상호작용에 내적 조건의 변화를 일으켜서 외적 조건을 조작시키는 것, 응? 조작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게 학습 조건이잖아. 이 조건이잖아. 외적 조건. 학습 조건에 따라서 내적 조건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학습 조건적 수업문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왜 학습 이개론이라고 그랬어? 왜 학습 이개론이라고 했어? 5가지 학습 영역을 먼저 말을 해야지. 5가지 학습 영역이 뭐야? 그 중에서 어디를 강조해? 그래, 이게 목표 아니에요? 이게 목표별 수업 이론이야. 그게 지적 기능이 뭡니까? 8단계잖아요. 그게 학습 위기론이라고. 그냥 8단계 말만 해. 이게 불분명하다고, 아직까지. 불분명하게 외우고 있으니까. 8단계 말해보세요. 번역. 왜 다른 사람 말 않고 있어? 상혁이가 문제야. 여러분도 해야지. 신호학습의 사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자극 반응이 스키너예요. 보통 우리가 자극 반응하면 파블로프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스키너는 반응 자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극 반응 학습이 스키너란 말이에요. 신호 학습이 파블로프고. 그래서 내가 좀 신경 쓰라 그랬는데 스쳐가면서 말은 했지만. 연쇄는 순차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서 걷고 달리고 막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열쇠를 구멍에 놓고 돌리고 끄르는 것 연쇄적으로 일어나잖아. 언어현상, 변별, 개념, 원리, 문제 해결 해가지고 사례 정리도 하시면 좋죠. 이것 때문에 학습 위기론이라고 한다고. 그러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끝났어요? 가네? 몇 가지? 9가지 번역.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사례까지 가네요. 이러면 간해가 완벽한 거야. 이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애매하게 일정 부분 갖고 문제를 풀면 간해를 어쩌는 맞았다. 어쩔 때는 틀렸다. 어쩔 때는 맞았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다고. 그래서 목차를 정리해서 내가 어디 부분이 약한가를 찾아내는 거야. 이 부분까지가 안 돼 있으면 최대치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나 순차적으로 최소한 여기까지는 하라 그랬죠. 그러나 가능하면 9가지 수업 사태 순서까지 보면 좀 더 난이도 깊은 문제에서 맞출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학습 영역 중 지금 태도예요. 언어정보, 지적인 인지전략, 태도. 태도는 결국 경향이고, 경향은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에 들어오면은요. 전 단원이 모두 스탠바이 돼 있어야 돼. 이제 진짜 우리 문제풀이로 들어간 거예요. 저번에 1, 2월 단원별 문제풀이는 이론을 문제를 통해서 바라볼 뿐이야. 이것도 물론 이론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전 단원이 스탠바이 돼 있으면서 이제 그걸 기억을 하라고. 사실은 우리가 단원별 문제풀이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과부하가 걸렸죠. 문제 해설만 하기도 바빴는데요. 좀 이게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어요. 잃은 것은 뭐냐면 단원의 내용을 떠올리는 이것들을 연습을 안 시켰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3시간 동안 3회의 문제를 푸는 것이 과연 좋냐 안 좋냐 해서 국가적인 문제는 푼 사람도 있고 쉬우니까 내가 건너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1회의 예상 문제는 거의 우리 책의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확인학습 성격이 강한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을 잘 치중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이건 태도죠. 만약에 인지전략이라고 나왔으면 사례가 뭐가 나올까? 우리 책에 있는 사례를 떠올린다면 문제 해결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해. 그래서 통제, 관리, 지배, 내 사고와 행동을 그래야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 그 사례로 뭐가 나왔어? 막히는 차 안에서 영희가 가족끼리 놀 수 있는 게임을 창 안에 내는 것. 막히는 차 안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야.
현실에서. 그때 얘가 안에서 놀 수 있는 369 게임을 한다든가, 뭐, 007 빵을 한다든가. 사고 나서도 죽어버릴까? 그런 거예요. 운동 기능은 사례로 뭐가 나왔던가요? 신체적 계열이나 행동, 시범 보이기. 구두끈을 묶는 시범을 보이는 것, 배영을 시범 보이는 것. 그런 게 운동 기능이죠. 지적 기능은 뭘로 나왔던가요? 우리가 사례. 기억나요? 하는 방법을 아는 것. 사례가 뭐로 나왔냐고. 삼각형과 사각형을 구별하는 것. 그런 것들 했잖아. 애국심을 의역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사례로 정리를 해버리시라고. 알겠습니까? 자, 우리 책에서는 어디예요? 225? 226에 있네. 애국심의 정의를 의역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한 지적 기능이죠. 저도 이렇게 순간 헷갈리잖아요.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도 한 문제 틀릴 가능성이 있었죠. 사례를 외우시는 것도 좋다. 알겠습니까? 자,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여러분, 간의 다음에 우리 오스벨 나왔나요? 전에 오스벨이 나왔구나. 오스벨 타이틀 말해보세요. 설명식 수업이요. 유의미 학습. 또 유의미는 의미 수용 학습. 또 선행 조직자 모형.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해내자 그랬지? 4개 정도 써져 있었나요? 오스벨 하면 떠올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선행 조직자 뭔데요? 선행 조직자 설명. 설명. 선행학습?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버려. 좀 개념을 설명할 때 전에 배웠던 거랑 연결해서 소개하는. 잠깐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소개할 때? 알고 있거나 그런 유사한 예시로 설명하는 거. 좀 맞지 않아. 선행은 뭐예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뭐세요? 그래, 그 말이 나와. 왜 여러분은 뒤에 내용을 생각하냐고. 오늘 나 이론 시간에도 그랬지. 왜 여러분은 이 단어를 물어보면 뒤쪽을 떠올리냐고. 이 단어를 해서 추론을 해내라는 그 연습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왜 선행일까? 악행이 아니고. 그럼 이 선행을 뭘까? 먼저 하라고. 무엇에 먼저야? 본 수업의 선행은 앞서서. 그래서 선행이구나. 그럼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본 수업 전에 어떻게 하라고? 조직적으로 제시하라고. 어떻게 제시하라고? 언어적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일반성, 추상성, 포괄성의 정도가 높은 자료로. 그러면 사례를 했잖아. 오늘의 학습 주제는 고래입니다. 근데 본 수업 고래 들어가기 전에 고래는 포유류에 속하는 어떤 동물이죠? 일반성, 추상성, 포괄성의 정도가 높은 자료를 언어적 설명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제시하고 있잖아. 그걸 어떻게 조직적으로 제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포유류에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 여기는 고양이, 여기는 원숭이, 여기는 고래도 있다. 이게 조직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뭐냔 말이야. 그걸 간단하게 보여준 것이 고래는 포유류에 속하는 어떤 동물이죠? 그게 쉽게 말하면 이것을 조직적 제시를 단순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본 수업 고래 들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말을 한다니까. 선행 조직자.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가슴속에 닿아야 돼. 그래야 오랫동안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꼭 이거 물어보면 뒤에 뭔 말이 있었지? 뭘 하나고 단어는 기억을 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끊어져 버린다고. 이게 유의미 학습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는 수업 아니야? 오스벨이 이야기하는 유의미 학습 아니냐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컨셉시얼이 개념학습 개념이잖아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개념학습이고 유의미 학습 아니야?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그쵸? 왜 여러분이 그 잘못된 암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냐고. 단어의 의미를 단어에서 뽑아내려고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습관도 이거 외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2달, 3달을 버티냐 이 말이야. 그럼 지금 잘 맞으면 뭐 하냐고. 1-2달 있다 잊어버리는데. 시험은 6월 중순인데. 오래가는 기억 방법을 하라니까요. 그래야 수업 시간에 그렇게 반복하라고 해도 지금도 뒤쪽을 기억하려고 하네. 이쪽을 번역해. 봐봐. 최대한 뽑아내. 본 수업 전에.
조직적으로 제시해. 뭐 어떻게 조직적으로? 언어적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일반성, 포괄성의 수상성 정도가 높은 자료를 본 수업 전에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이 개념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거. 그래서 유의미 학습 의미 있어요. 선생이 설명해 주잖아. 선생이 해주잖아. 왜 선생이 설명해? 불운하는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애들이 있겠냐 이 말이야. 오스벨의 생각은. 선생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제시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아니 학습자가 발견 학습을 하면 학원이 잘 되겠어요? 다 본인이 집에서 스스로 하거나 하겠지. 사실은 좋은 방법이지만 학원 입장은 학원은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으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스웰의 유의미 학습에서 이 선행 조직자 모형. 그리고 이제 뭔 내용이 있어? 아니, 독립매개 종속 변이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독립 종속이니까 설명해봐. 독립 변이는 뭐냐고, 오스웰은. 매개 변이 있잖아. 독립 매개 종속으로 나누잖아요. 독립 변이 뭐냐고. 학습 과제, 유의미한 아이디어, 학습 과제. 독립 변수죠. 얘는 어떤 속성을 띠고 있어요? 실사성과 구속성의 속성을 띠고 있잖아. 학습 과제는. 잊어버렸는가 여러분? 책 펴보세요. 책을 펴봐. 아니 220페이지부터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학습과제에서 지금 여러분이 220페이지 하단부에 이 내용을 물어봤잖아. 유의미한 아이디어나 과제. 이게 독립변수였잖아요. 기존의 인지구조, 즉 포섭. 이게 매개변이잖아요. 학습이 종속변이잖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222페이지의 박스잖아요. 그래서 200과 220과 222페이지를 내가 연결시켜서 설명했죠.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항상 이거 할 때 내가 여기를 편다고. 독립매개 종속으로 분석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하나, 두 개, 세 개잖아. 나는 그것도 이렇게 기억하네. 아, 이거 하나, 둘, 셋. 선행조직자로 연상시키기도 하네. 독립매개 종속으로. 그렇죠. 그러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잖아. 물론 종속변이는 시험에 잘 안 물어본다니까. 독립과 매개는 알아야 되겠지. 왜? 포섭이 학습의 개념이니까. 학습이 끝나면 종속변이 재생파지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해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간해는 매개가 없잖아요.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으로 나눌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어째요? 개념을 정리했죠. 그러면서 아까 학습과제는 실사성과 구속성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리가 학문을 탐구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어야 된다. 의미적으로는 통할 수 있지만 표현 형식을 존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성장으로서 교육과 자아실현으로서 교육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비슷하잖아요. 같잖아요. 표현 형식은 그러나 아동 중심으로 나온다니까. 인간적인 것이. 자아실현으로서 교육은 오로지 아동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인간주의라는 쪽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표현 형식을 존중하라. 그게 구속성이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의 인지구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행학습의 개념인데 내 인지구조보다 새로운 학습과제의 수준이 높으면 이거 무슨 포섭? 인지구조보다 학습과제의 수준이 높아. 인지구조를 기준으로 더 봐요. 학습과제를 기준으로 인지구조를 봐요. 상위라고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 기존의 인지구조보다 높으면 상위 포섭이죠. 같으면. 낮으면. 하위를 다른 말로, 하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뭐? 파생과 상관의 차이점은? 뭐가 직접? 직접 뭐냐고, 그게. 직접 뭐냐고. 직접적인 사례. 상관적 포섭은 간접적인 사례. 그렇죠? 응?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그러면은 여기서 파생적 포섭이죠. 직접 사례죠? 직접 사례 어디 있어요? 1번이에요. 그럼 2번부터 불러보세요. 상관적 포섭 3번은? 상위 포섭 4번은? 이거 정확히 우리 책에 있는 사례죠. 잘하시네. 8번. 학제문 행제와 학습 계좌제인 거 아시겠죠? 이건 수업시간에 아주 강조를 해서. 그러나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 국가적인가 지방적 문제에서는 이것이 아닌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어디 쪽에서 문제가 나와버렸다? 독학사 학위 취득점. 그게 시험에 나왔다. 독학사 학위 취득은 대학 교육인가요? 고등학교 교육인가요? 대학교 교육. 대학교 교육을 우리가 고등교육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은 아니죠.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학위 따냐 이렇게 물어봤죠. 학사 학위는 대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그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읽어보기만 하면 상식적인 문제였다. 그게 나왔지만 원래는 학점 은행제와 학습 계좌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은행제와 계좌제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죠? 개인의 학습 경험을 종합적 누적적 관리. 은행은 개인을 떠나서 모든 개인에게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된 교육 결과로 인정하는 제도. 마치 은행과 개인 계좌의 차이처럼 관련성은 깊지만 정리를 하시라 그랬죠. 9번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